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념이었죠. 20세기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학살의 규모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을 이유로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이 끔찍한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붉은 공포는 공산주의 폭력의 서막이었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황제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뒤 반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체카라는 비밀 경찰을 만들었거든요. 귀족, 성직자, 지식인, 일반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심지어 생산량을 못 채운 노동자들도 안전하지 않았죠. 이들은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종교를 짓밟았는데 사망자는 최소 5만에서 최대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레닌은 이런 전체주의적 탄압이 반혁명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붉은 공포는 이후 수십 년간 소련을 지배할 잔혹한 억압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레닌이 죽은 뒤 스탈린은 공포 정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1930년대 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홀로도 모르는 기근을 무기로 사용한 집단 학살이었죠. 스탈린은 강제 집단 농장화를 추진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를 모조리 빼앗았고 1931년 초까지 우크라이나 농장의 90% 이상을 국가가 장악했습니다. 곡물, 가축, 찌어 절인 채소까지 전부 압수당한 농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항하면 즉결 처형이나 고문이 기다렸습니다. 스탈린은 이 기근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을 짓밟으려 했죠. 쿨라크라고 불린 중농층, 그러니까 3헥타르 이상 땅을 가진 농민들과 그 가족들은 체포되고 추방되고 처형됐습니다. 사망자는 7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수십 개국이 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했습니다. 기아를 정치 탄압의 도구로 쓴 역사상 최악의 사례 중 하나죠. 스탈린의 대숙청은 1936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이건 단순한 정치 숙청을 넘어선 광기였습니다. NKVD라는 비밀경찰이 주도했고 공산당 고위 간부부터 군 지휘관, 지식인, 소수민족까지 닥친 대로 제거했거든요. 볼가, 독일인, 소련령, 폴란드인 같은 민족 전체가 타깃이 됐죠. 모스크바 쇼 재판이라는 것도 벌어졌는데 유명 인사들을 끌어내 조작된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재판은 처형으로 끝났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포와 의심을 퍼뜨렸습니다. 정부 방침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고문당하고 처형되거나 나무 화물칸에 실려 굴라그라는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거든요. 나치 노선 같은 악명 높은 곳에서 수감자들은 굶주림, 폭력, 질병, 심지어 식인까지 겪었습니다. 탈출 시도는 즉결 처형감이었죠. 백해 발트 운하 같은 강제 노역 프로젝트로 수만 명이 죽었고 1938년까지 NKVD는 70만에서 120만 명을 처형했으며 170만 명이 굴라그에서 사망했습니다. 카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명령한 폴란드 엘리트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1940년 NKVD는 폴란드 군 장교, 경찰, 국경수비대, 지식인 약 2만 2천 명을 처형했거든요. 이 학살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카틴 숲이 가장 유명한데 1943년 독일군이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중 8,000명은 1939년 소련의 폴란드 침공 때 포로로 잡힌 장교였고 6,000명은 경찰관, 나머지는 지식인과 민간인이었습니다. 소련은 이들을 간첩이라고 몰았죠. 이 학살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의 지도층을 제거해 저항 능력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었거든요. 캄보디아 제노사이드는 공산주의 광기가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주는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1975년 권력을 잡자마자 캄보디아를 계급 없는 사회로 바꾸겠다며 모든 문화적 요소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포트는 모든 국민을 농업 노동자로 만들려 했거든요. 교육받은 도시 주민들은 자본주의에 오연됐다고 봤죠. 제로의 해라는 이념 아래 도시를 해체하고 돈과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으며 수백만 명을 시골 노동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대규모 처형, 강제노동, 고문, 영양실조, 질병이 만연했죠. 킬링필드라는 곳에서는 총알 아끼려고 곡괭이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충분히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죽였거든요. 안경 쓴 사람도 죽였는데 책을 읽는다는 게 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참족, 무슬림, 베트남인 같은 소수민족도 집중 표적이 됐죠. 크메르 루주 정권은 1979년 베트남이 침공하면서 끝났지만 그때까지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붉은 공포는 1977년에서 78년 사이 데르그 공산 정권이 벌인 대숙청이었습니다.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를 몰아낸 뒤 데르그는 경쟁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룹들, 특히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당을 제거하기 시작했거든요. 의장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이 주도했는데 아디스아바바 한복판에서 반혁명 분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연설로 시작됐죠. 곧 대규모 체포, 처형, 거리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민간인들은 무장하고 밀고자가 됐고 집들이 급습당했으며 의심받는 사람은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관총 장착 지프가 아디스아바바 거리를 누비며 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쏴 죽였죠. 데르그 정권은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불태우기도 했고 여성들은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죽었는데 사망자는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중국을 하룻밤 사이에 산업 강국으로 만들려던 참혹한 실패작이었습니다. 1958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수백만 명을 거대한 농촌 공동체로 강제 편입시켰고 가족을 해체하고 사유재산을 없애고 삶의 모든 측면을 당이 통제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와 제철을 동시에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전문 지식은 전혀 없었죠. 곡물 할당량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치를 바탕으로 정해졌고 관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식량을 압수해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건 위험했는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 공개 망신, 고문, 처형이 기다렸으니까요. 마오의 반후경 투쟁 중에는 더욱 심했죠.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기근 중 하나였고 1,500만에서 5,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오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우파나 나쁜 날씨, 잘못된 실행을 탓했죠. 혼란은 부실한 인프라로 이어졌는데 1975년 댐이 무너지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참사 이후 권력을 다시 움켜쥐려고 벌인 혼돈이었습니다. 숨은 자본주의자와 전통문화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으로 1966년 홍위병이라는 급진 학생 민병대를 풀어놨죠. 반란은 정당하다는 구호 아래 이들은 중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붉은 8월이라는 시기에는 교사, 지식인, 정권의 적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공격했고 베이징에서만 대규모 학살이 벌어져 최대 1만 명이 죽었습니다. 홍위병은 사구사구, 즉 낡은 사상, 문화, 풍습, 습관의 전쟁을 선포했고 집을 뒤지고 책을 불태우고 유물을 파괴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청년들이 재교육을 위해 시골로 추방됐죠. 혼란은 1967년 급진 파벌들끼리 싸우면서 절정에 달했고 정부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광시, 베이징, 내몽골, 광둥, 윈낭, 후난을 포함한 전국에서 학살이 벌어졌거든요. 문화대혁명 사망자는 10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모든 형태의 죽음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56년 헝가리 봉기 진압은 소련이 반란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탈린 사후 후르쇼프의 탈스탈리나 정책은 동구권 국가들에게 개혁의 희망을 줬지만 헝가리가 자유를 시도하자 그 환상은 산산조각났죠. 헝가리 국민은 마차시 라코시의 강경 공산 통치로 고통받았는데 비밀경찰은 서구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1956년 시위가 터지자 모스크바는 라코시를 게르 에르네로 교체했지만 그도 똑같이 인기가 없었고 압박이 커지자 더 자유주의적인 지도자 너지 임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너지는 바르샤바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등 개혁을 약속했는데 이건 후르쇼프에게 너무 과했죠. 1956년 11월 소련은 탱크와 군대를 보내 봉기를 짓밟았습니다. 수천 명의 헝가리인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도망쳤습니다. 너지는 처형됐고 모스크바의 꼭두각시 야노시 카다르가 앉혀졌죠. 헝가리의 독립꿈은 폭력적으로 끝났습니다. 베트남 토지개혁은 베트남 공산당이 지주로부터 땅을 빼앗아 농민에게 재분배하려는 정책이었는데 계급 구분을 없애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이 일시적으로 분단된 뒤 북베트남은 호찌민 지도 아래 이 정책을 시행해 공산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했죠. 개혁은 지주나 반동 세력을 식별해 공개 재판에 회부하고 종종 처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처형된 사람은 3,000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잘못된 분류로 많은 농민들도 박해받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광범위한 투옥, 추방, 재산과 토지의 강제 집단화를 동반했고 식량 부족과 사회 불안을 야기했죠. 쿠바 혁명 이후의 탄압은 바티스타의 잔혹한 독재를 몰아냈지만 그 뒤에 온 건 많은 사람이 바랐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1958년 새해 첫날 피델 카스트로의 7월 26일 운동이 권력을 잡은 뒤 새 정부는 지체 없이 통치권을 확고히 했거든요. 혁명재판소가 생겨나 바티스타 정권 관리, 반혁명 용의자, 신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재판했습니다. 이 재판들은 빠르고 적법 절차도 제대로 없었으며 대부분 고문이나 총살형으로 끝났죠. 처형된 사람은 1,000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대중이 이런 숙청을 지지했는데 죽은 사람 대부분이 바티스타 폭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의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탄압은 확대됐고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는 억압됐으며 쿠바는 1965년까지 완전한 일당 공산국가로 변모했습니다. 혁명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완전히 동조했고 탄압은 쿠바 공산당의 영구적 특징이랬죠.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건 사람들이 서쪽으로 도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베를린은 소련 영향 아래 있는 동독의 수도였고 서베를린은 공산권 한복판의 자유와 번영의 등대였죠.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특히 숙련 노동자와 전문가들이 빠져나가는 건 동독 경제와 공산국가의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됐습니다.
소련 블록 선전은 베를린 장벽을 파시스트 세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패라고 묘사했는데 그들이 동독에서 공산국가를 건설하려는 인민의 욕망을 훼손하려 음모를 꾸민다는 거였죠. 1961년부터 1989년 사이 소련 정책에 영향을 받은 SED 정부 아래 동독 국경 수비대는 자유를 찾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약 327명이 국경 지역에서 총에 맞거나 익사하거나 지뢰를 밟아 사망했는데 민간인 국경 수비대원,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권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해 이런 전략을 대중의 눈에서 숨겼죠. 소련 아프간 전쟁은 이슬람 반공 무자히딘 반군에 맞서 아프간 공산 정부를 돕기 위한 잔혹한 개입이었습니다. 1979년 소련군은 자매 사회주의 국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했는데 스톰 333 작전 중 설치된 아프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소련군은 무자비한 인단 폭격을 퍼부어 마을, 도시, 주요 인프라를 쓸어버렸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마을의 절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엔 지뢰가 수백만 개 뿌려졌는데 일부는 장난감으로 위장돼 특히 어린이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줬죠. 1982년 로가르주 학살 같은 사건도 보고됐고 친소련 세력의 광범위한 성폭행과 고문도 있었습니다. 모두 주민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거든요. 이 전쟁은 당시 최대 난민 위기 중 하나를 만들었고 수백만 명의 아프간인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도망쳤습니다. 1989년 소련이 철수할 때까지 100만에서 300만 명의 아프간인이 죽었죠. 이 분쟁은 종종 소련판 베트남전으로 불립니다. 천안문 광장 학살은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주도 시위에 중국 정부가 가한 잔혹한 대응이었습니다. 1989년 4월 개혁 성향 공산당 지도자 후야 오방이 사망한 뒤 시작됐는데 중국은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었죠. 일부는 새로운 시장 경제로 혜택을 받지만 다른 이들은 인플레이션, 부패,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정부 책임을 요구했고 5월까지 시위는 40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는 거의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대화와 진압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계엄령을 선포했죠. 6월 3일에서 4일 군대와 탱크가 베이징을 습격해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비무장 시위대나 구경꾼들에게 발포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고 이후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탄압을 강화해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정보를 검열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80년 광주에서 비슷한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계엄군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이 희생됐던 걸 생각하면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제도는 관리소로 알려져 있고 흔히 나치 강제 수용소에 비견되는데 1950년대부터 공산 정권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사상적 순응을 강요하는 도구로 써왔습니다. 이 수용소는 단순히 감금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과 그 가족을 잔혹하게 처벌하도록 설계됐거든요. 이 시스템은 연좌제 정책으로 작동하는데 부모나 조부모의 죄로 자식들이 수감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는 3대에 걸쳐 이어지죠. 이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식량과 의료는 턱없이 부족하며 고문에 시달립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 이미지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을 드러냈는데 많은 수감자가 영양실조, 질병으로 죽거나 처형당합니다. 정확한 수감자 수와 사망자는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언제든 수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민족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사는 현실은 이념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